저는 올해 68살 박순자입니다. 지금 저는 낯선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고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어집니다. 27번째 통화 시도입니다.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는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볼, 푹 꺼진 눈, 하얗게 센 머리카락.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 저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게 보일까요? 저 꽃이 질 때쯤이면 아들이 데리러 올까요? 아니, 저 꽃이 지고 또 피어도 아들은 오지 않겠지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대의 인생 라디오 DJ 연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현대판고려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떠나고 맞는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42회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26에 만나 68이 될 때까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적, 과일.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상을 차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국을 끓이다 말고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더군요. 언제부터 저렇게 굽었을까요? 남편 병수발 들면서 굽었을까요? 아니면 남편 떠나보내고 굽었을까요? 혼자 저를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렸어요. 속으로 원망을 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없겠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품이 넓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 뱃속에서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2살이 됐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아들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인천 집으로 돌아간 뒤로 2달 만이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만 울릴 뿐 대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술을 따르고 며느리가 나물을 집어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김이 오르고 국 끓는 소리가 부글거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타왔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들어올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는 거 못 보겠다고. 장남인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인천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오겠다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지. 효자라니까.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마음에 걸렸다고, 같이 살면서 모시고 싶다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긁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딸 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는 셋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었는데 둘째는 25에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준혁이와 은지 둘뿐입니다. 은지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내가 참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남자가 다 그렇지 뭘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혼하고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런 딸에게 저는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명절에 가끔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딸에게는 한 번도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으면서 아들이라고 다르게 대하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찜찜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온다는 기쁨이 다른 생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정말로 아들 내외가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인부들이 짐을 나르고 아들이 이리저리 지시했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일은 이제 없겠구나.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요. 며느리 미라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제 방 앞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저녁이면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라고요. 손주 녀석은 할머니 방에 들어와 재롱을 떨었습니다. 7살짜리가 어찌나 야무진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이 아직 엄마 이름이지?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속으로 의아했지만 아들은 태연하게 국을 떠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알아봤는데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노후연금 받는데 불리하다고. 기초연금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재산이 있으면 깎인다고. 그러니까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면 어떻겠냐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도 적게 낸다고. 국물이 갑자기 짜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길러온 자식인데 설마 무슨 딴 마음이 있겠어. 그냥 엄마 걱정해 하는 소리겠지. 연금 더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다 도장 찍어. 이거 하나면 끝이야.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명의만 바꾸는 거지. 엄마가 계속 여기서 사는 건 똑같다고. 며느리가 옆에서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여기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시어머니 노후까지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무시했습니다. 내 새끼가 설마. 그 5글자를 부적처럼 되뇌며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며칠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얼굴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엄마, 증여세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 증여세라니. 진명에 바꾸는데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말한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은 어렵다고. 혹시 엄마가 조금 보태줄 수 있냐고.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평생 아껴 쓰라던 당신의 유언을 어기는 셈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죽으면 장례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돈인데 지금 필요하면 쓰는 게 맞지. 죽어서 남겨봐야 뭐하겠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 걱정 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바람 쐬러 가자. 1박 2일 정도로.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이라니. 남편 떠나고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데야. 가면 알아. 부푼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습관처럼 챙기는 낡은 앨범. 이 앨범은 제 보물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남편과 신혼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수십 년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챙겨가서 밤에 꺼내보곤 합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들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웃음이 가면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차에 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한적해지는 도로, 낯선 간판들, 주변의 건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 왔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때가 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살 요양원. 간판 글자가 햇빛에 발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왜 여기로 온 거지?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줘. 당분간?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했다면서. 같이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금방 설득해서 모시러 오겠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그동안 한 번도 내색 안 했잖아. 매일 과일 깎아다 주고 따뜻한 물 떠다 주고 웃으면서 대했잖아.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이야? 아들이 트렁크에서 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어,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테일램프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야. 도장 찍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진짜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원 702호.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그것이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안방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천장에는 물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황량한 들판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가지를 서랍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고 앨범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짐 푸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 얼룩이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 같기도 하고 아들 얼굴 같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그랬잖아. 당분간만이라고. 며느리 설득하고 금방 데리러 온다고. 그래, 일주일이면 되겠지. 길어봐야 보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7시 반에 아침 식사, 오전에 간단한 체조, 12시에 점심, 오후에 자유시간, 6시에 저녁, 9시에 취침.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습니다. 밥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간이 싱겁고 식감이 물렁물렁했습니다. 노인들 먹기 좋게 만든다고 다 으깨 놓았습니다. 제가 해먹던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그리웠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치매 걸린 분, 거동이 불편한 분, 말을 못하시는 분, 제 정신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메시지 없음. 카카오톡 익십도 아닌 그냥 무응답.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바쁜가 보다.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퇴근하면 전화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전화 좀 줘.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울릴까봐, 그리고 울리지 않을까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체조할 때도 잠잘 때도 옆에 두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서성이며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혹시 아들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세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차장에 차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한테서 연락 온 거 없냐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요.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해 볼까요?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고, 곧 연락 올 거라고.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어쨌든 싫었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번호가 맞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수십 번 걸었던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며느리 번호로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똑같은 기계음이 돌아왔습니다. 번호를 바꾼 겁니다. 둘 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분간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진명에 뺐고, 노후자금 뺐고,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거 잊었어?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한 거 잊었어? 결혼할 때 아파트 보태준 거, 사업한다고 돈 빌려간 거 다 잊었어?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기던 엄마가 이제 와서 딸에게 손 벌리는 꼴이라니. 아들한테 버림받고 딸한테 가는 꼴이라니.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엄마야, 나 지금 요양원에 있어. 오빠가 버리고 갔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났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했습니다. 끊기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요양원에 있어. 오빠가 데려다 놓고 연락이 안 돼. 번호를 바꿔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딸에게 전화한 내가 한심해서, 그리고 그런 엄마한테도 달려오겠다는 딸이 고마워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딸을 홀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들만 챙기고 딸은 뒷전이었습니다. 딸 이혼할 때도 편 들어주기는커녕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딸이 원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바로 달려오겠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엄마를 데리러 오겠다고 합니다. 3시간 뒤 딸이 요양원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딸이 뛰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되는데 요양원 직원이 뭐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딸이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어. 딸의 집은 좁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 골목 안쪽에 있어서 햇빛도 잘 안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을 지나면 거실 겸 안방이 나왔습니다. 딸과 손녀가 함께 쓰는 방, 그리고 창고로 쓰던 작은 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 창고 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폈습니다. 방이라기보다 다락방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좁아서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요. 이 좁은 집에 늙은 엄마까지 들어앉게 해서 미안한 건 저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게 미안합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요양원 702호보다 100배는 좋았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가족이 있는 집이니까요. 첫날 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차려준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반찬 가게 하면서 남은 것들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수빈이는 이미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식탁에는 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만 부글부글 났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물어볼 게 있어. 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맨날 오빠만 챙겼어?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찌개 그릇에 퐁 하고 빠졌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대학 보낼 때 나는 취직하라고 했잖아.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했잖아. 나도 공부 잘했어.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오빠만 보내줬잖아. 기억났습니다. 딸이 고3 때였습니다. 은지가 대학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여자가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인데. 그 말을 했습니다. 딸이 계속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 아파트 보태줬잖아. 신혼집 보증금이 얼마였어. 거의 다 엄마 아빠가 해줬잖아. 나 결혼할 때는 축의금 봉투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것도 기억났습니다. 딸 결혼식 때 저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여자는 시집 가는 거니까 시댁에서 해주겠지. 그 말을 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혼할 때 엄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참지 그랬냐고 했어.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내가 참아야 했어? 맞아도 참아야 했어? 굶어도 참아야 했어? 맞았다고요? 굶었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그 남자한테 맞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굶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딸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했는데 제가 안 들은 걸지도 모릅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야. 오빠만 엄마 자식이야? 나는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만 맨날 이해하래? 왜 나만 참으래? 왜 나만 손해보래? 39살 먹은 딸이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준 상처를, 수십 년 동안 쌓인 상처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딸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나 이 말하려고 참았어. 요양원에서 엄마 데리고 올 때부터. 근데 이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평생 속에 담아두고 살 것 같아서.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버리진 않을 거야. 오빠처럼은 안 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홀대한 딸이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들처럼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딸은 식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준혁이, 그 옆에는 서너 살배기 은지가 있었습니다. 오빠 돌잔치인데도 한쪽에 밀려나 서 있는 작은 아이. 찍힌 것도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프레임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거야? 내가 널 밀어낸 게?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저 아이는 엄마를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본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키운 걸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방 좁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생 때 친구 돈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지갑에서 돈을 빼서 게임방에 갔다가 걸렸습니다. 친구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던가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랬다고, 다신 안 그러게 하겠다고. 돈은 2배로 갚아줬습니다. 준혁이한테는 뭐라고 했던가요? 다음엔 그러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때 술값 외상이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외상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던가요? 돈을 갚아줬습니다. 준혁이한테는 뭐라고 했던가요? 술 좀 줄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업한다며 아버지 퇴직금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준혁이는 돈을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던가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아들이잖아. 장남이잖아. 이번만 봐주자.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 말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잘못해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사고 쳐도 수습해줬습니다. 돈 달라면 줬습니다. 무조건 봐줬습니다. 딸에게는 참으라고 하면서 아들에게는 끝없이 퍼줬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었어. 괴물을 키운 거였어.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쏟아낸 말들이 아직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했습니다. 딸은 반찬 가게 일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재료 받고 하루 종일 반찬 만들고 저녁에 정리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빈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라디오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손녀 수빈이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수빈이는 할머니가 온 게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수빈이의 맑은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짜리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삼촌한테 버림받아서 왔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응, 많이 보고 싶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보고 싶었으니까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래오래 있어요. 나 할머니 좋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보통 밤 10시가 넘어야 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쯤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딸이 식탁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내역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은 서류들. 오빠가 벌써 아파트 팔았더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딸이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름도 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명예 이전하고 2달도 안 돼서 금매로 내놨대.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게. 급하게 현금 필요했나 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 때 들어가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병수발 들고 남편 보내고 그 모든 세월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벽지 하나하나에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기둥, 남편이 책 읽던 거실 창가, 제가 김장하던 베란다. 그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됐습니다. 2달 만에, 고작 2달 만에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는지 알아? 오빠 사업 자금이래. 또 사업한다고. 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뭘 한다고 했대. 또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했던 첫 번째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했던 2번째 사업. 커피 프랜차이즈였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 집까지 팔아서 하는 사업. 그 아이는 늘 사업을 핑계댔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돈, 어머니 돈, 그리고 이번엔 부모님 집까지.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송하자, 엄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엄마 속여서 명예 이전받고 요양원에 버리고 번호 바꾸고 집 팔아넘긴 거잖아. 증거 다 있어. 내가 변호사 만나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대. 증여 취소 소송이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 소송?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하라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을 법정에 세우라고? 그래도 준혁인데.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마. 딸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새끼가 엄마를 버렸어. 요양원에 내다 버리고 번호까지 바꿨잖아. 집까지 팔아먹었잖아. 근데 아직도 아들이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왜 오빠한테만 그래? 평생 퍼주고 퍼줘도 모자라서 버림받고도 또 감싸? 집까지 뺏기고도 아직 아들이야? 대체 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맞았으니까요. 딸이 다 맞았으니까요. 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오빠 고소하기 싫은 거, 자식을 법정에 세우기 싫은 거, 그 마음 알아. 근데 엄마, 이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은 범죄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환하게 웃는 입. 이 사진 속 아기가 엄마를 버린 남자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제가 뭘 한 걸까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퍼줬습니다. 무조건 봐줬습니다. 잘못해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 말로 다 용서해줬습니다. 사진을 앨범에서 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버리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40년을 키운 자식과의 인연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도로 앨범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이 아니라 맨 뒤에. 아직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왜 안 하냐고, 왜 오빠 편만 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을 법정에 세울 순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밤새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아프면 업고 병원 다니고 그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는 걸 상상해 봤습니다. 판사 앞에서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낱낱이 말해야 합니다. 집을 빼앗겼다고, 요양원에 버려졌다고,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끊었다고.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지요. 못하겠더군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그건 못하겠더군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평생 당하고만 살 거냐고. 당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냐고. 대신 저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이 좁은 집에서 신세지며 살지 않겠다고.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어디 갈 거냐고. 일할 거야. 너 반찬 가게 일손 필요하잖아. 나도 거들게.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반찬 가게 왜 못할 것 같아? 나 요리 좀 해. 내 아버지 입 까다로운 거 40년 맞춰왔어. 시어머니 입맛, 시아버지 입맛, 아이들 입맛 다 맞춰가며 밥했어. 반찬 못 만들 것 같아? 딸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근데 힘들면 말해. 억지로 안 해도 돼. 다음 날부터 저는 딸의 반찬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받았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콩나물, 두부, 고기.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가게 안으로 옮기고 분류하고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무침을 만들고 찌개 재료를 손질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손가락이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딸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은지 씨 요리 솜씨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시네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요리를 잘한다는 말이 제 덕이라는 말이 들어서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다고 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와, 맛있다.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퇴근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과 손녀와 저. 수빈이가 제잘제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음식 상할까봐 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장철이 되니 더 바빠졌습니다. 배추 절이고 속 만들고 김치 담그고 손이 얼얼하도록 일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안 오세요? 전에 은지 씨한테 들었는데 효자라고 하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효자라니. 저를 요양원에 버린 아들이 효자라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요. 요즘 일이 많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게 아니라 아들이 엄마를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아들 흉을 볼 순 없었습니다. 손님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 걸까요? 나를 버린 자식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요즘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아내랑은 잘 지낼까? 그런 걱정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자식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미워하다가도 문득 걱정이 됩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기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깍두기가 맛있다고, 제가 만든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딸과 저, 그리고 손녀 수빈이 셋이서 오순도순 지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일하면 손님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복이더군요. 요양원 702호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후 4시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구겨진 점퍼, 다 다른 운동화, 빛바랜 청바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보는데 그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의 뒷모습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어깨 기울기, 서 있는 자세, 머리 모양, 다 익숙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푹 꺼진 눈, 수척해진 볼, 듬성듬성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2년 전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떠나던 그 번지르르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 2년 만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번호를 바꿔버린 아들이 2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꾸던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엄마 데리고 집에 가자고 하는 꿈.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면 요양원 천장이, 그 다음엔 딸 집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2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필요해서 온 겁니다.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뭔가 필요해지니까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 저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먹고 다니니? 어서 들어와 밥 먹어. 그랬겠지요. 아들이 뭘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무조건 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요양원 창가에서 번호 바뀐 전화기를 들여다보던 그 시간들이, 딸집 창고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들이, 반찬 가게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 낮들이. 그래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그 돈으로 시작한 사업. 다 날렸어. 빚이 너무 많아.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미라도 떠났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사업한 게 망했다는 거지요. 제 노후 자금, 제 집, 제 모든 것을 가져간 돈으로 사업해서 다 날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는 거지요. 지금 갈 데가 없어.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잠깐만, 잠깐만 있으면 돼. 돈 좀 벌면 나갈게. 제발, 잠깐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지내줘.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집을 팔고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국자 왜 떨어? 말이 끊겼습니다. 딸이 가게 안쪽에서 나오다가 문 앞에 선 사람을 봤습니다. 준혁이를. 순간 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 왜 왔어?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움찔했습니다. 누나, 나 지금. 됐어. 듣기 싫어. 딸이 말을 잘랐습니다.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힘들어지니까 엄마 찾아왔어? 그때 엄마 요양원에 버리고 갈 때는 안 힘들었어? 집 팔아먹을 때는 안 힘들었어? 번호 바꿀 때는 안 힘들었어?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엄마한테 할 짓 다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왔어. 가 당장. 딸이 저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준혁이가 문틈에 발을 넣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하루만 재워줘.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건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배 아파 낳고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밤새 달래고 아프면 업고 병원 다니고 그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42살이 된 지금도 제 눈에는 그때 그 아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2년 동안 저를 돌봐준 딸, 좁은 집에 늙은 엄마 들여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살아온 딸, 제가 평생 홀대한 딸, 그 딸이 지금 제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돌아가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준혁이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 그럼 내가 내일 다시 가. 딸이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문 너머로 준혁이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생각해 본대? 생각할 것도 없잖아. 저 인간이 엄마한테 뭘 했는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맨 뒤에 꽂아둔 돌잔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이 아기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을까요? 엄마를 버리고 집을 팔아먹고 돈을 날리고 아내한테도 버림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저 아이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를 나눈 자식인데 갈 데가 없다는데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 말대로 영영 돌려보내야 할까요?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말아야 할까요? 사진 속 아기의 웃음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보였습니다. 엄마라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다음 날 준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양복 바지가 먼지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미라가 자꾸 그러니까 집 팔면 사업하면 대박 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엄마, 제발. 준혁이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는데 능했으니까요. 친구 돈 훔치고도 눈 하나 안 깜빡했으니까요.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42살 먹은 자식이 길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을 당신들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작아져 있는 모습을 엄마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그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가지마, 엄마. 저거 다 연기야. 속지 마.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라.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담담하게, 차분하게. 준혁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해도 아들이니까 봐줬어. 친구 돈 훔쳤을 때, 술값 외상 안 갚았을 때, 사업한다고 아버지 퇴직금 가져갔을 때, 다 봐줬어. 왜?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뭘 달라고 해도 장남이니까 줬어.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신혼집 보증금, 사업자금. 달라는 대로 다 줬어. 왜? 장남이니까. 나중에 제사 모실 사람이니까. 내 누나한테는 참으라고 하면서 너한테는 끝없이 퍼줬어. 누나는 대학도 못 보내고 취직하라고 했으면서 너는 유학까지 보내주려고 했어. 누나 결혼할 때는 축의금도 안 들고 갔으면서 너 결혼할 때는 아파트까지 보태줬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 잘못이야. 널 그렇게 키운 게 엄마 잘못이야. 네가 이 모양이 된 건 엄마 탓도 있어. 준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준혁아, 저는 준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2년 전에 엄마를 묻었어. 산채로.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에 버리고 번호 바꾸고 집까지 팔아넘겼잖아. 그게 뭔지 알아? 엄마 장례식 치른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데 장례식 치른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매일 전화했어. 너한테, 며느리한테. 왜 안 받아? 왜 안 와? 언제 데리러 와? 수십 번을 걸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없는 번호입니다. 그러더라. 번호를 바꾼 거야. 엄마 전화 안 받으려고. 그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가? 자식한테 버림받고 혼자 죽는 건가?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서 엄마를 다시 꺼내려고 하니? 왜? 돈이 필요해서? 잘 데가 없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네가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야? 또 퍼달라고? 또 봐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가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나도 널 보내줄게.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준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소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아주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두 번째 장례식이야. 이번엔 내가 널 보내는 거야.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반찬 가게 앞 화분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작년에 딸이 심어 놓은 겁니다. 엄마 보시라고. 꽃을 볼 때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요양원에 버려질 때도 봄이었습니다. 그때의 봄과 지금의 봄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학교 갔다 와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가자. 바다? 갑자기 왜? 학교에서 친구들이 바다 갔다 왔다고 자랑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한테 여쭤보래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바람 좀 쐬고 오자. 강릉 어때? 강릉. 수십 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입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27살. 남편 손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 낳고 집 사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때는 그 사람 손잡고 걸었는데 이번엔 딸과 손녀 손을 잡고 걷겠구나. 그러자. 가자. 주말 우리 셋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딸이 운전했습니다. 수빈이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4월의 동해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수빈이가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예쁘죠? 하면서 조개를 보여줬습니다. 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빈아 웃어, 치즈.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요? 추운 데서 자는 건 아닐까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진 않을까요?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엄마라는 건 참 바보 같습니다. 버림받고도 등 돌리고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 생각하지? 들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오빠한테서 연락 왔었어. 지난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뭐래? 일자리 구했대. 공장에서 일한다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서글픔의 한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철썩, 철썩. 다시 찾아오진 않겠다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다만 멀리서 엄마 건강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전해달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입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라도.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짓을 잊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라도 일하며 살고 있다니 그게 다행입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수빈이가 뛰어왔습니다. 조개를 한 움큼 들고 셋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웃어요, 엄마. 치즈. 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3년 전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빈이를 재우고 딸도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맨 뒤에 꽂아둔 돌잔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환하게 웃는 아기. 3년 전에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담담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웃음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한때는 제 전부였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구나. 그 기억이 사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맨 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앨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을 맨 뒤로 옮긴 뒤로 첫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해놨습니다. 딸이 인화해서 줬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게 나왔어. 앨범에 넣어. 그 사진을 첫 장에 꽂았습니다. 딸과 손녀와 저. 셋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바다가 배경이고 하늘이 파랗고 햇살이 부서지고 우리 셋이 웃고 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사진이 생겼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노을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너도 어딘가에서 이 노을을 보고 있니? 엄마는 내가 미워. 정말 미워.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도 잘 살아라. 어디서든, 공장에서 일하든, 어디서 뭘 하든 그냥 살아라. 밥 먹고 잠자고 숨쉬고 그렇게 살아라. 용서는 못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내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야.